자, 이제 다시 커먼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뭐, 앞에 강의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약간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약간 꾸부정한 자세가 나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인문학에 대한 이제 철학도 봤고요.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봤고, 심리학 봤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예술이나 미학에 관한 이야기들,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최근에 했던 제시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많이 인문학이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 사회 파트에 조금 더 초점 맞춰져 있을 텐데, 자, 사회 파트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경제, 법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심리학을 이쪽 사회 파트에 넣기도 하는데요. 심리학에 왜냐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회심리학 같은 경우, 마케팅 같은 거에 이용하는 거는 사실 인문이라기보다는 이쪽 사회 구조 쪽에서 해결하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어떤 학문을 딱 뭐 인문학이다, 사회학이다 나누는 건 요즘 트렌드에도 맞지 않고요.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국문과 출신이지만 나름 경제학 원론 수업도 들으러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점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안 맞았어요. 자, 경제학이랑. 자, 경제학 수업은 수업 뭐 제시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저하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봤던 제시문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 아주 자세히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을 하진 않을 거고요. 자, 일단은 경제학을 공부하려면 이제 혹시라도 집에 비문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야,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자, 우리가 경제학 할 때 대부분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하죠.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 자본주의는요, 기본 전제가 있어요. 자, 어떤 전제가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자본주의는요, 인간은 어떤 존재다라 그런 걸 전제에서 시작해요? 예? 이기적인 존재다라, 예, 인간은 이기적 존재다에서 시작합니다. 자,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 존재라는 건 내가 옆에 있는 애를 때려가지고 막 뺏어오고 이러한 이기적 존재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존재다? 예. 합리적 존재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즉, 이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을 수요라고 하는데, 자, 물건을 살려는 사람은 가격이 오르면 물건을 사요, 안 사요? 예, 안 사요. 그 다음에 가격이 내리면 물건을 삽니다. 예. 가격이 올라가는데 살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기적인 존재, 합리적인 존재. 가격이 내려가기를, 같은 가격이면, 같은 물건이면 가격이 내려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공급의 입장에서는요. 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물건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많이 만들고 싶죠. 자, 그럼 반대로 가격이 내려옵니다. 그럼 물건을 만들고 싶겠어요? 아니요. 물건을 적게 만들고 싶겠죠. 있는 거.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의 인간의 이기적인 존재와 같이 합쳐지면, 자, 그래프, 경제학에서는요, 무조건 그래프와 표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X축하고 Y축을 그려놓고, 자, X축은 뭐야? 예, 수량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Y축은요, 예, 가격을 뜻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수요는 가격이 올라가면 안 사.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수요는 적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가면 오히려 수량은 늘어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잇겠습니다. 자, 얘가 무슨 곡선? 수요 곡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의 입장은 그럼 뭐야? 가격이 오르면 많이 사고 싶고요. 가격이 적으면 적게 만들고 싶어요. 예.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는 그럼 뭐가 돼요? 공급 곡선이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굳이 제가 문제에서도 이제 이런 걸 묻는 문제는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자, 이 그래프에서 둘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요 가격을 우리가 실제 물건의 가격이 만들어지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만나는 지점이 우리가 보통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뭐야? 보이지 않는 손.
자, 그에 따라서 만약에 수요 공급 곡선이 이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도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기도 하고요. 아,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아니면 둘 다 저세상으로 가서 가격이 올라가는 저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죠. 자, 저걸 이해하는 게 중학교 여러분 아마 대부분 학교에서 1학기 기말고사에서 봤던 내용일 겁니다. 저 내용까지가 아마 단순하게 나오는데, 자, 나는 이과니까 저런 거 몰라도 돼요라고 하는 친구들 생각 버리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완벽한 문이과 통합 공통된 체계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나오는 공통사회 과목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자, 저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인간은 비합리적이지 않다. 근데 진짜 인간이 여러분 합리적인가요? 비합리적인가요? 여러분들 꼭 물건이 비싸다고 해서 안 사나요? 오히려 물건이 비싸면 더 가치 있다고 느껴서 더 사고 싶어지거나 이러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저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을 가지고 나타난 것들이 대한경제, 대한자본주의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공정무역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공정무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현대경제학은 저 고전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뒤트는 대한경제학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기본은 어디다? 아까 얘기했던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저 그래프가 아주 기본이라는 거. 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요, 저 기본 그래프를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요, 경제제시문에서 저 그래프를 뒤집는 배블런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내용들과 경제학이 결합되는 문제들도 다수 출제가 된다는 점. 그래서 원래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경제에서 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경제보다는 법 쪽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자, 일단 가보죠. 자,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 자, 경기가 침체돼. 즉,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어요. 시중에 제품이 팔리지 않아 기업은 생산 규모를 축소하게 돼. 그 결과, 당연히 생산 규모를 축소하니까 기업의 활동이 줄어들고, 사람들을 고용 안 하고 더 자르게 되니까 실업률이 증가하고, 가계 수입이 감소해. 왜? 직장을 잃었으니 수입이 없어지니까 감소하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더 안 하게 돼. 소비를 더 안 하게 되면 경기가 침체돼. 그래서 다시 팔리지 않아. 자,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국가는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정책을 시행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경기가 침체되니까 사람들이 실업이 되고, 실업자가 되니까 물건을 안 사고, 물건이 안 사니까 기업이 또 망하고, 이 연쇄로 일어나는 게 실제로 1900 몇 년도, 20년대 어디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경제 대공황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미 경제적 상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저 경제 대공황을 미국이 어떠한 정책으로 해결했는지는 들었을 겁니다. 바로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국가의 재정 지출을 늘려서 소비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글은요. 자, 그래서 유동성이란 말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이라고 하니까. 자, 유동성이란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현금과 같은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반면 토지나, 왜? 여러분, 화폐는 그냥 그대로 갖다가 돈으로 쓸 수 있는데 토지나 건물은 이런 걸 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런 애들은 동산이라고 불러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입니다. 즉, 바꾸려면, 현찰화 시키려면 시간이 걸려요. 왜? 팔려야지 돈이 되니까. 자, 이처럼 유동성은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지만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즉 통화량이죠.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되는데, 자, 유동성은 뭐와 동일한 말로 일반적으로 쓰인데, 통화량입니다. 가령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유동성이 넘쳐난다고 표현하고,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들 때 유동성이 감소한다라고 표현하죠. 자, 유동성이 넘쳐날 경우, 자, 중요한 내용이네요.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건 화폐가 많다는 거죠. 화폐가 많다라면 화폐가 흐려지는 상황이므로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당연히 화폐의 가치는 떨어져요. 대신 물가는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물가는 올라가죠.
왜?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물가는 올라가. 왜? 같은 물건을 사야 될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당연히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시중의 화폐가 돌아다니는 통화량, 유동성은 자, 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겠다. 자, 금리입니다, 여러분. 금리는 다른 말로 여러분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돼요. 예. 이자율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뒤에 쪽에 가면 금리에 대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자, 이자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유동성,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답니다. 자, 이때 금리는 예금이나 빌려준 돈에 붙는 이자율. 그래. 자, 이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로 구분됩니다. 자, 기준금리는 국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금리로 한 나라의 금융 및 통화정책의 주체인 중앙은행, 즉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정하는 거야?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입니다. 자, 이게 한국은행에서 이번 달 기준금리가 0.3%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놓으면, 예, 그게 그 나라의 일단 기준금리가 되는 거죠. 통화량 정책을 해요. 미국은 어디서 하고, 연방준비은행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버냉키?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얘가 왜 중요하냐면, 얘가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결정돼요. 자, 보세요. 반면 시중금리,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게 되는 이자율은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 중앙은행 이외에 시중은행이 내세우는 표준적인 금리로 가계나 기업에, 자, 우리는 가계에 들어가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업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과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죠. 예, 여러분들이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 갚아야 될 이자도 낮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 당연히 대출을 받겠죠. 자, 대출을 받으면 시중에 대출을 사람들이, 이거 한번 우리 순서를 생각해 봅시다. 자, 금리가 내려가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뭘 많이 받겠어? 대출을 많이 받게 되죠. 자,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해요. 자, 유동성이 증가하면 당연히 뭐가 올라요? 물가가 올라가게 돼요.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단순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시중금리가 올라가. 자, 금리가 이번에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면 이자 수익과 대출 이자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죠. 반대로. 그럼 유동성도 어떻게 돼? 떨어져요. 그럼 물가도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자, 여러분,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시중의 활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기도 돼요. 자, 그럼 투자를 하려면 여러분 언제 할 거야? 그건 나중에 문제에서 봅시다. 자, 이와 같은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하죠. 자, 만일 경기가 침체되면 기준금리를 내려서 통화량을 늘려서 물가를 올리려고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금리를 내리면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요. 그 다음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회가 확대돼. 즉 아파트값,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또한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늘어. 좋은 거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물가가 올라가. 여러분, 요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물가가 오르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는 거고,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는 건 여러분의 월급도 오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이 오른다라는 건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적정한 선에서 올라야 된다라는 거지. 만약에 최악은 뭐겠어? 물가는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의 월급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물가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월급이 안 오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는 거죠. 지금 일본이 그런 상황이죠. 자,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자산 가격이나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아까 얘기한 반대죠. 자, 그럼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인상해요. 그러면 대출을 사람들이 갚아야 돼. 대출 잘 안 해주고 그럼 유동성이 가다져지고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과열됐던 게 진정됩니다.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통해 통화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즉, 기준금리를 인하여서 시중의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도 유동성이 기대만큼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는다, 경기가. 특히 심각한 경기 내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질 경우. 자, 뭐가 불투명해질 경우? 여러분, 전망이에요. 자, 이거는 뭐 시험 문제예요. 이 제시문과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사실 뭐 저도 그렇게 경제에 대한 관념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란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자, 근데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는요, 내가 지금 돈이 많이 있어서 돈을 쓰려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앞으로 들어올 돈이 적어질 거라고 예측되면 그때부터는 돈이 많아도 돈을 쓰지 않습니다. 즉, 경제라는 건요, 실제로 내가 돈을 얼만큼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벌 거냐 말 거냐라는 기대에 따라서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의 원칙이에요. 자, 이미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코인 같은 거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알겠지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사면, 예, 이미 오른 뒤에 사는 거예요. 그럼 의미 없잖아요. 경제란 그거보다 앞서갑니다. 자, 경제 주체들도 쉽게 소비를 늘리지 못하거나 투자를 결정하지 못해 돈을 손에 쥐고만 있게 해야 된다. 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경제에 뭐가 늘어난다? 불확실성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돈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언제가 그랬겠어요, 여러분? 경제가 돈은 많이 풀렸어. 그런데 경제가 언제 좋아질지를 확담하지 못해. 이게 최근에 언제예요? 예, 바로 코로나 기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지원금 같은 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 사람들의 소비 지출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예측을 하자,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간다라는 예측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보복 소비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가가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미국 물가 같은 거 생각하면 올라가요. 근데 좀 여기에 나온 상관없지만 미국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은 모두 같이 올라갔냐면 월급도 같이 올라갔어요. 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민자들이나 혹은 경제활동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는데, 해외 원자재 수입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올라간 물가만큼 우리나라 물가도 같이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겠죠. 있는 거. 그걸 뭐라고 불렀대? 예,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하죠. 돈은 돈대로 넣었어요. 그럼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요. 그런데 경기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뭔가를 투자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얘는 뭐 내용이 쉽기 때문에 내문항 7분이었어요. 자, 1번 위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예, 답은 5번이죠. 유동성에 대한 케인즈 주장의 한계까지는 안 나와요. 이렇게 케인즈는 해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케인즈가 이렇게 얘기한 거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물론 케인즈의 이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기업 대기세 들어갈 말. 자, 국가 통화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일단은 뭐부터 내리면부터 해봅시다. 내리면 금리를 내려. 그럼 유동성이, 자, 사람들이 뭘 받기 시작해? 금리가 낮아졌어. 이자가 낮아졌으니까 대출을 받기 시작하니까 유동성이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자, 유동성이 증가하면 물가는 어떻게 되고? 올라가. 반대로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내려가야죠. 하락하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반대로면 거꾸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3번 유동성 함정에 대해 이해한 내용. 자, 아까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거 뭐야? 우리가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지출을 했어.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그만큼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를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몇 번이 돼야 됩니까? 예, 1번이죠. 충분히 공급되더라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침체가 계속되는 현상. 예. 그럼 4번. 윗글을 바탕으로 경제 주체들이 보기에 신문의 기사를 읽고, 자, 금융당국이 실제로 있었던 거네요. 여러분, 이게 2003년도 3월 문제거든요. 이때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미국의 은행이, 미국 연방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만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거 가지고 논의할 때예요. 실제로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빅 스텝을 단행했다. 자, 스몰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이니까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몇 프로? 0.5%를 0.5% 이상 인상할 때를 빅 스텝이라 그럽니다. 인상하는 것을 의미해. 이처럼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건 과도하게 증가한 유동성으로 인해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부동산 주식의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낮추고자 했던 거죠. 자, 얘가 3점짜리일 이유가 없어요. 문제가 사실은 왜냐면 쉬워요.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투자자는요, 여러분,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가 어떻게 돼? 물가가 하락할 거예요. 그러니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를 미룬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소비자.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돼요. 자, 여러분, 가격이 폭등한 거를 낮추는 거거든. 자, 그럼 위축된 소비가 회복돼요? 아니요. 너무 과열됐던 심리가 안정이 돼야 된다라고 봐야지. 그래서 물가가 내려야지. 그러니 구매 이제 더 내릴 때를 저점을 봐야겠죠. 어디까지 내리나 보는 것들을 내리는 거. 자, 기업인.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통해 자금 확보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새롭게 확장하는 계획 같은 거, 예, 스탑해야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 문제가 좀 가볍게 끝났고요. 자, 아까 제가 앞에 거를 찍고 뒤에 거를 찍을 때 마이크 충전을 따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소리가 안 들어갈까봐 마이크 소리 나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이거 안 나오면 낭패잖아요. 자, 두 번째, 얘도 많이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있는 거. 자, 그래도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챕터 1은 경제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내용만 알면 쉽게 풀립니다. 자,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자, 수요의 법칙이니까, 양과 가격은 비례 반비례, 예, 반비례하는 그래프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자, 어떤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그 상품의 수요량은 변화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여러분, 탄력이니까 눌렀을 때 튕겨 나오는 정도거든요. 자, 그러면 탄력도가 크다라는 건 가격이 조금 변할 때 수요량이 확 변하면 탄력성이 큰 거죠. 자,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면 탄력적,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그래프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요 곡선은, 자, 수요 그래프는 비례 반비례? 아까 반비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가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가격이야. 자, 그러면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건, 자, 민감해요.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급격히 변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이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색깔 딴 걸로 그려볼까? 자, 파란색으로 그린 이 그래프는요, 가격이 여기서 요만큼 변했어요. 살짝 변했어요. 그런데도 수량은 여기서 여기까지 변합니다. 자, 그럼 얘는 매우 어떤 거야? 얘는 탄력적이라고 봐야죠. 이번엔 뭘 할까? 녹색? 자, 그럼 반대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얘는 가격이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는데 수량은 요거밖에 안 변해요. 그럼 얘는 뭐라고 봐요? 비탄력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만 이해되면 돼. 이 글은 사실 안 읽어도 돼. 솔직하게 이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럼 어떤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가 확 변해. 얘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일까 아닐까?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화장실 휴지가 2배로 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 화장실 휴지가 가격이 너무 올랐어. 앞으로 화장실 가서 뒤처리할 때는 휴지를 반 칸만 쓰거나 아껴 써야겠어. 많이 아껴 써야지. 야, 이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비탄력적인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 예, 생필품 같은 것들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탄력적인 것들은요.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잖아요. 탄력적인 것들은요. 예, 여러분들이 뭐 당장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자, 비행기 값이 올라요. 그럼 여러분들 당장 해외여행 갈 것들 어때?
뭐 굳이 안 가도 돼야 되는 건데 굳이 갈 필요 없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 즉, 어떤 것들 주로 탄력적인 것들은 예, 주로 사치품 같은 것들은 탄력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했으면 이걸 그냥 쉽게 갑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은 세 가지가 있대. 첫 번째는 자, 뭐 대체재의 존재 여부. 즉, 내가 이거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느냐냐. 혹시라도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다라면 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일까요? 당연히 탄력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지. 비타500과 비타500이랑 바카스 생각해봐요. 여러분 바카스를 안 먹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비타500이 가격이 너무 올랐어. 그러면 비타500을 아예 안 사 먹고 뭘 사 먹으면 돼? 예, 바카스 사 먹으면 돼요. 네,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성의 정도, 즉 필수제냐 사치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좀 그냥 넘어가죠. 자, 세 번째, 소득에서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난 달에 그 노트북 하나를 사기 위해서 한 3달을 모델들을 봤어요. 자, 근데 그걸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제 소득에 비해서 노트북 가격이 매우 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 책상을 더 놨잖아요. 저쪽에 책상을 놓은 건 그날 생각하고 바로 그 자리에 사서 책상 2개를 더 사서 넣어놨어요. 자, 책상 하나의 가격은 제 소득에 사실 커요. 사실 크긴 한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좀 작고 컴퓨터보다는 작잖아요. 네. 그러면 탄력성이 높은 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안 사려고 하는 탄력성이 높은 건 어떤 거겠어요? 지출이 큰 것들, 즉 가격이 비싼 거고요. 가격이 적은 부담 없는 것들은 가격의 차이가 있어도 예, 구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있는 거. 자, 그렇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할까? 자, 요거 표 보면 돼요. 가격의 변화율을 수요량의 변화율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에서 자, 80원이 됐어요. 그럼 몇 프로 변한 거야? 얘 20원 변했어요. 20% 변했어요. 그때 수요는 10%가 변했어. 그러면 0.5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자, 그 얘기는 뭐야?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도 10% 변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야?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요. 자, 이 1보다 크면 탄력도가 높다, 1보다 낮으면 탄력도가 낮다라고 보통 표현하게 되는 거겠죠. 예, 가격의 변화율이 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없으니까요. 예.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중요한 건 총수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총수입은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이며 동시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인데 이는 상품의 가격의 거래량을 곱한 수치로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래프를 선생님이 2개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거의 똑바로 쓰는 그래프는 여러분 아까 뭐라 했지? 얘는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그냥 거의 옆으로 오는 이 녀석은요, 얘는 가격 수요성의 탄력적인 그래프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가격의 거래량을 곱한 수치랍니다. 가격의 거래량. 자, 가격의 거래량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한 이 그래프의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가격에다가 거래량을 곱했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판매 수입이 돼요. 총 판매 수입.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안 그래도 쉽습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2개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비탄력적인 것은요, 가격이 올라가면 자, 어디를 이 둘의 그래프의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디가 지금 차이가 나? 지금 선생님이 칠한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요 부분이랑 면적의 비교죠. 이 부분은 같은 규모 면적이니까 요 2개를 비교하면 돼요. 그 뭔 뜻이니? 자, 비탄력적인 것들은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올라요. 그럼 여기에서
요 지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요 차액이 어느 게 더 크니? 요게 더 크니? 아니면 요 조그마하나 길게 돼 있는 이게 더 크니? 예,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 면적이 훨씬 커요. 그 얘기인즉슨 비탄력적인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총수입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탄력성이 낮은 탄력성이 높은 것, 탄력도가 높은 것들은요. 자, 한번 요렇게 볼까요? 요렇게가 있고요. 요렇게가 있어요. 자, 가격을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너무 했네. 여튼 이해될 거야, 여러분들. 자, 여기가 가격이 낮았을 때의 면적에서 더 추가되는 금액이 어떻게 돼? 여기 조금 올라가는 부분만 총 매출액이 올라갑니다. 즉, 여러분, 탄력성이 높은 것들은요, 가격을 올리는 게 총 매출액에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비탄력적인 것들은 가격을 올리게 되면 총 매출액이 늘어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수학학원, 국어학원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수학학원은 여러분들이 가격이 올라도 아마 학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셀 겁니다. 그러면 비탄력적이겠죠. 근데 국어학원을 좀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국어학원은 가격이 오른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 학원비가 오른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때려치겠죠. 있는 거에서. 자, 그럼 저는 학생 수가 확 줄어들 거예요. 따라서 제가 가격을 올리게 되면, 국어학원들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 학생 수가 훨씬 줄어들어서 총 수입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학학원들은요. 여러분들이 비싸도 다니다 보니까 학원비를 올려도 계속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 수입량이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알아들 수 있겠죠? 자, 그 얘기였습니다. 있는 거에서. 굳이 여러분 이거 설명 안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 설명해 줬어요, 있는 거.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이죠. 자,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까지는 나오는데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다음 6번. 자, 쌀을 주식으로 하는 각국은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 비해서 쌀의 수요 가격 탄력성. 자, 주식이니까 가격이 올라도 사 먹을 가능성이 높아져. 그러면 얘는 비탄력적이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보다 저렴한 오토바이가 주요 이동수단인 을국은 자동차가 주요 이동수단인 나라에 비해서 자동차를 훨씬 더 어때? 비싼 걸로 생각하죠. 사치제로 인식해서 가격 탄력성이 높다, 즉 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답이 몇 번이 됩니까? 예, 2번이네요. 자,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랍니다. A가 뭐였을까요? A?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파악하는 건 판매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괜히 국어학원이 제가 학원비를 올렸다가 학생들 다 떨어져 나가면 오히려 총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대로 해석하시면 답이 4번이 되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판매자의 총수입 증가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제가 여러분들 가격을 학원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저의 수업을 비탄력적인 수업으로 만들어야 돼. 즉 필수제로 만들어야 돼. 어려운 일이네요. 얘는 거. 자,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얘는 계산을 조금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있는 거에서. 자, 김밥이 있고요. 영어 관람권이 있습니다. 자, 김밥 가격이 2,000원에서 500원이 올랐어요. 자, 그럼 가격 변화율은 몇 프로? 25%죠. 왜? 2,000원을 500원으로 나누세요. 아이고. 2,000원에 500이니까 뭐야? 25%죠. 가격은 25%가 변했어. 자, 근데 수요량은 20개가 줄어들었어요. 자, 20%가 줄어들었어. 자, 그럼 몇 프로? 얘는 수어 0.5
8이 나오고요. 김밥은 0.8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영화 관람권은요. 자, 10,000원 중에 2,000원이니까 20%가 변동이 있었고요. 그 중에 2,500장 중에 1,000장이 지금 줄어들었어. 그러면 몇 프로야? 40%네요. 그러면 얘는 2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 1이 단위 탄력적이야. 그랬을 때 1보다 낮으면 비탄력, 1보다 높으면 탄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답 찾으시면 금방 나옵니다. 얘가 3점짜리일 이유가 없어. 자, 김밥은 비탄력, 영화는 탄력. 예, 답 5번 됩니다. 자, 다음에 얘로 좀 갈까요? 시간이 지금 10시 45분 아마 갈 때까지 가보죠. 얘도 여러분들이랑 공부했던 나비효과에서도 한번 다뤘던 제시문인데, 나비효과에서는요 이 제시문의 딱 반만 나와요. 그래서 앞 얘기만 나오고 뒤에 실제로 뭔가 이 표가 나오는 부분까지는 제시되지가 나비효과에서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빠르게 좀 지나가 보고요. 뒤에 나오는, 새롭게 나오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2020년 9월 학평인데 너무 제시문이 좀 제가 봐도 좀 좋아요. 내용적으로 인문학적인 내용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경제적인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계속 살아남아 있네요. 마더텅에서도. 자, 역사적으로 은행의 첫 장을 연 것은 금세공업자들이었답니다. 자, 은행을 금세공업자에다가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좀 펴놓읍시다. 좀 그렇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전문학 공부할 때 조선시대에서는 집을 국가에다가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그거랑 마찬가지로 금세공업자들을 은행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금을 스스로 보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금고를 가진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받아요. 사람들은 물건을 거래할 때 금보다 보관증만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보관증을 오늘날 뭐로 생각하면 돼? 지폐나 수표처럼 사용하게 되었고요. 한편 세공업자들은 금을 맡긴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와 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렇죠, 여러분, 금 맡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때로 몰려와서 다 달라 그러진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자신이 써준 보관증만큼의 금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자, 가지고 있는 돈을 뭐 할 거야? 그래서 그들은 보관된 금의 일정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줘서, 자, 뭘 받아요?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 이거를 오늘날의 은행으로 생각하시면, 은행이 다른 사람들한테 예금으로 받았던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일종의 뭔 거야?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하면 뭘 받게 돼 있어? 이자나 수수료를 받게 돼 있죠. 대출에서 받는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얻었어요. 자, 그 과정에서 금세공업자들이 금이 양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금을 맡기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줬어요. 자, 그럼 금을 맡기는 사람들은, 금을 맡기는 행위는 오늘날 은행에서 본다라면 뭐와 같은 행위? 예금과 같은 행위죠.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예금을 한 사람한테는 뭐를 줘요? 다시 예금 이자를 돌려주죠. 사례를 했다, 그 부분이 거기랑 같은 역할이 되겠네요. 그래서 금세공업자가 했던 일은 결국 오늘날의 은행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은행의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자금을 조성해서 이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통해주는, 자, 금융중개 기능입니다. 자,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당장 내가 이 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 맡겨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 돈을 당장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그 돈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거를 은행이 안 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채라고 하는 거죠. 불법이에요. 은행이 공적으로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거죠. 둘째, 화폐를 뭐 하는 기능? 화폐를 창출하는 예금 창조 기능을 한답니다. 이게 뭔 뜻이냐? 자, 예금 창조는 신용 창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용은 추상명사일까요? 구체명사일까요? 추상명사죠. 자, 즉 실체가 없거든요. 신용이라는 건. 힌트입니다.
자, 다시 금세공업자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금세공업자가 맡아놓은 금전체를 그냥 가지고 있다면 그 경제의 통화량은 아까 시중에 있는 돈 양은 변하지 않아. 그렇잖아. 금고에 있으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금세공업자가 써준 모든 보관증이 기록된 금의 합은 금의 양과 같기 때문에, 그러나 맡아놓은 금의 일부만 지급준비용. 자, 지급준비용이라는 건 누군가가 와가지고 돌려달라고 할 때 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보유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자, 금세공업자들이 맡아놓은 금의 30%만 남겨놓기로 결정했다면 70%만큼 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다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대. 자, 100을 받았어. 금세공업자들이 은행이 100을 받았어. 그러면 지급준비, 누군가 돌려달 걸 예비했을 때 30% 남겨도, 그럼 70은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해줄 수 있어? 다시 대출을 해줄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70은 원래 없어. 돈은 없는 거야. 그런데 저 70은 새롭게 신용이라는 걸로 만들어진 금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70을 가지고 또 뭐 하겠어? 또 은행에 갖다 맡기겠지. 자, 그럼 거기서는 20만 남기고 또 뭐가 일어나? 50을 또 대출해 줄 거야. 그럼 저 50도 없던 돈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무슨 기능이야? 신용 창조 기능. 시중에 저 신용에 믿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창출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통화량은 처음에 몇 배 크기로 늘어나게 돼 금세공업자들이 맡아뒀던 기록된 금의 양도 늘어나게 돼. 그런데 이는 새로운 예금이 만들어진 셈으로 아까 얘기했대로 예금 창조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에 의한 거야? 추상적인 신용에 의한 거야. 자, 그러나 새롭게 만들어진 예금은 누군가가 빌려서 생긴 빚이야. 그러면 만들어진 돈만큼 갚아야 되는 빚도 뭐 하는 거야? 동시에 늘어난다라는 걸 뜻해요. 즉, 사회 전체적인 걸로 보자면 플러스 되는 만큼 마이너스 되는 빚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은행의 예금창조기는 결국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지급준비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한다. 자, 이거 지급준비제도 이따 뒤에 제시문하고도 연결되니까 좀 보세요. 자,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하면서 예금 통화라는 화폐를 창출하게 되고, 대출받은 사람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 자, 이러한 화폐 창출이 이루어지면서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쓰이는 화폐 양이 늘어. 자, 당연히 아까 더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니까 유동성은 증가하지만 더 부유해지는 건 아닌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만큼 유동성이 늘어난 만큼 누군가는 뭐 해야 돼? 그 돈을 갚아야 되는 빚도 늘어나기 때문인 거죠. 플러스 되는 만큼 빚도 플러스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은행의 일정 시점의 총체적 재무 상태를 기록해 놓은 대차대조표. 자, 대차대조표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계사가 된다거나 혹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가게 되는 친구들은 진짜 지겹도록 봐야 되는 거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재테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혹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얘도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도 그 기업이 얼만큼 괜찮은 회사인가를 알아보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얘를 활용하면 은행의 예금 창조 기능을 살펴볼 수 있대. 자, 자금의 조달 원천을 나타내는 자본 및 부채 내역은, 자, 자본 및 부채는 오른편에 있고요. 현재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자산의 내역은 왼편에 기록돼요. 자, 이제 대차대조표의 오른편을 대변,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이쪽을 차변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 및 부채와 내가 갖고 있는 자본과 그 지고 있는 빚은 뭐와 동일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자산과 동일해야지만 됩니다. 밑에 금액을 맞춰줘. 회계사가 하는 일이 뭐야? 이 두 가지 금액을 맞춰주는 거야, 여러분. 합리적으로. 자, 그랬을 때 밑에 있는 글들을 제가 그냥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죠. 자, 은행에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예금은 사실은 뭐 해줘야 되는 돈이야? 언제든지 사람들이 왔을 때 다시 뭐 해줘야 돼? 다시 줘야 되는 돈이야. 그래서 얘는 자산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요? 자본 및 부채에 들어가는 거야. 부채라는 건 빚이야, 여러분들.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맡기는 예금은 돌려줘야 되는 빚이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타 부채는 뭘까요? 밑에
여기는 은행이 진짜로 빌린 돈이야. 중앙은행이나 국가로부터 혹은 기관으로부터 빌려 나온 건 기타 부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본금. 자본금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내 생돈이야. 내가 갖고 있는 생돈. 자, 그러면 이 은행은 내가 갖고 있는 생돈 200에다가 빌린, 국가로부터 빌린 300억에다가 사람들이 예금한 1,500억 해서 2,000억의 자본 및 부채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자산으로 갖고 있는지, 전환시켜서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일단 지급준비금은 뭐야? 예금 중에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찾아갈 때 꺼내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금액이죠. 자, 걔를 300이라고 했으니까 지급준비율은 몇 프로니? 1,500에서 300. 예, 지급준비율은 20% 정도 잡아놨네요, 있는 거. 자, 그런 뒤에, 자, 지급준비율 중에 있던 거를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해줬어? 1,200억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고는 뭐 유가증권으로 갖고 있든 기타 자산, 뭐 얘네 실물 자산으로 갖고 있어서 얘도 총 합쳐서 얼마? 2,000억이 2,000억이 아니라 여러분 10억 원 단위니까 얘가 2조가 된다는 얘기인가? 20억. 200억, 2,000억? 예, 2조네요. 2조로 봐야 되는구나. 여기 단위가 10억 원으로 돼 있어요. 끝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 은행은 어떻게 먹고 살아? 여러분 은행은 어떻게 먹고 살지? 자, 우리가 예금한 사람한테도 뭘 주고요? 이자를 주고요. 그 다음에 대출한 사람한테도 이자를 대신 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 너네 은행 당연히 알겠지만 돈을 맡기는 사람한테 돈을 더 주겠니? 이자를 더 주겠니?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더 많이 받겠니? 당연히 빌려간 사람들한테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 대출에서 오는 이자가 사람들이 맡긴 거의 이자보다 세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차액을 갖다가 은행의 수익으로 삼죠. 근데 요새는요, 여러분, 이건 진짜 옛날 은행 얘기고 요즘은 은행도 은행끼리 투자를 합니다. 은행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뭐 PF 대출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은행도 투자를 잘못하면 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했던 그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은행이 남의 돈 갖고 투자하다가 결국 예금 창조된 그 돈들 때문에 더 커 보이게 투자하다가 날린 게 바로 2008년도, 그러니까 같이 무너지겠죠. 있는 것들. 자, 그 지점까지 여기서 여러분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부분 멈춰놓고 이 뒷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허리가 계속 좀 안 좋네요. 답은 문제 되게 쉽게 풀립니다. 윗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신 뒤에 들으세요. 자, 10번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자, 너무 쉬워요.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아까 그냥 뭐라고 돼 있어서 그냥 예금으로 표시되시 기타 부채로 되지 않는다. 기타 부채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 아까 은행에서 빌린 것들 혹은 정부 기관에서 빌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금세공업자하고 은행이 하는 일을 비교 대조하는 문제인데, 자, 다른 사람의 금을 맡아주는 거 보관해주는 거 맡은데 정답은 쉽게 나와야 돼요. 5번이야. 금을 맡기는 사람한테 사례를 해요. 자, 그거는 예금한 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이자를 지불하는 거야. 근데 대출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는 거가 아니죠. 있는 거. 그 다음에 22번. 자, 니은의 이유. 자, 아까 니은이 뭐야? 교환의 매개수로 쓰이는 화폐량이 늘어 경제의 유동성은 증가하지만 경제가 부유해지는 건 아니다. 자, 이거 뭐였어? 부유해지는 건 아닌 이유는 그만큼 갚아야 될 빚도 동시에 뭐 하는 거야? 늘어나기 때문인 거지. 답은 5번. 능력은 커지는데 부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까? 안 까다로울 거야. 여러분들의 능력이라면. 자, 2019년 은행의 자산은 1,000억이야. 자, 아까 우리 대차대조표를 한번 이런 거는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좀 이쪽에다 해볼까? 자, 아까 자산은 왼쪽에, 그 다음에 부채 및 뭐였지? 자본.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다가 넣고 가봅시다. 자산이 얼마였대? 1,000억이야. 자, 여러분 억자 빼고 그냥 적겠습니다. 여러분 1,000. 자, 이 자산은 모두 대출로 구성되어 있대. 오, 그러면 100% 대출이야. 오, 몰빵인데 이거. 자, 저런데 대출하는 사람이 안 갚으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야. 자, 이 중에 900억은 예금이래. 자, 1,000억 중에 900억은 예금이야. 매우 위험한데? 여러분, 이러면 얘 지급 준비율도 안 해놓고 그냥 하는 건데? 그거 망하겠는데? 저 900억이고 100억은 자본금이야. 예금, 얘는 자본금. 얘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 금액이 100억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은행의 예금 금리는 2%야. 자, 2%면 예금한 사람들한테 2% 줘야. 그러면 2%면 얼마니? 18억이야. 자, 그 다음에 대출 금리는 4%야. 곱하기 0.04 하면 40억이죠. 자, 대출에서 받은 이자가 40억이고 예금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금액이 18억입니다. 자, 그래서 22억 원의 수익이 발생해. 자, 22억 원 중에, 자, 차익이 22억 나왔어. 그 중에서 12억은 경상 운영비로 사용돼. 즉, 사람들 물건 사는 비용이라든지.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이며 31일까지 있는 7개의 달 중 마지막 달이다. 중국. 잠깐만요. 이게, 시리가 반응을 했어요. 22억에서, 12억을 빼니까, 자, 얼마가 남아요? 10억이 이 은행이 받아들인 순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억? 이걸 영업이익이라 그래요, 여러분. 영업이익. 매출액이 아무리 많다 그래 좋은 게 아니라 저게 많아야 돼.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아까 그랬네. 10억이 운영비를 차감한 10억이 영업이익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2억으로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로 자금을 운영해서 거기서 생긴 차액으로 한 거고요. 자, 4%하고 2% 둘 중에 4%가 더 높은 이유는 야, 대출을 해줬는데 만약에 못 갚아. 그럼 날리는 돈이니까 리스크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이자가 더 높게 반영된 거고요. 그 다음에 땡땡은행의 대출액에 12억 원이 발생했다. 자, 얘네가 아까 10억이 남았잖아. 자, 수익이, 영업이익이 10억, 12억인데, 대출해서 안 갚은 돈이 12억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억이 손해야. 그럼 자본금이 어떻게 돼? 잠식된다라는 건 자본금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업의 자본 잠식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회사가 빚을 갚기 위해서 혹은 이자를 갚기 위해서 본인들의 재산을, 자본금을 팔아야 될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학원에 왔는데 제가 이 찍는 카메라도 팔고 혹은 막 이 TV도 팔고 그러면 이제 자본 잠식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갑니다. 자, 만약 땡땡은행이 평균 2%인 예금금리를 올린다면 지점 조직을 위해, 자, 예금금리를 올리면 수익이 더 어떻게 되겠어? 늘죠? 자, 얘는 예금금리를 해서 올리는 거지. 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여러분, 예금금리를 올리는 거하고 운영비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수익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이게 줄어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네, 답 5번. 그 다음에 14번의 답은 이거 단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1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얘는 여러분들이 그래프 문제니까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관세에 관한 문제니까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제가 좀 봐줘야 되는 문제. 자, 아주 간단한 거, 25번, 26번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중간 거를 더 해주고 싶은데 제가 지금 서 있는 게 조금 불편해졌어요. 자, 얘도 배우면 되게 쉬워요. 자, 앞에 거랑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제가 얘를 선택한 거예요. 짧기도 하고. 자, 금리, 아까 금리는 이자율이에요. 자, 이자 금액을 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자, 자금의 수요자에게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발생하며 공급자에게는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이자 수익이 생긴대. 자, 금융시장에서 금리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자가 없다라면 돈을 맡기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그 돈을 대출해가는 사람의 수요도 없을 거예요. 자, 금리는 일반적으로 명목금리와, 그 다음에 뭐로 나누는데? 실질금리로 나눠진답니다. 자, 명목금리는 금융자산의 액면금액에 대한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에서 얘기하는 거야? 은행에서 얘기하는, 그냥 은행에서 얘기하는 이자를 명목금리라고 하고요. 근데 그 실질금리는 명목상,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상에서, 자, 뭐를 빼래? 물가 상승률을 빼면 돼요. 자, 이거 너무나 좋습니다, 이야기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6%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이 6%가 올랐어요. 자, 그런 월급이 6%가 올랐어. 자, 그런데 물가가 8% 올라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금리는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급이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당연히. 똑같은 월급을 더 많이 벌면 뭐하나, 그걸 가지고 생활하기는 더 힘들어진 거니까, 예, 실질금리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만 따지지 않아요. 또, 여기에 보면, 자, 이 이자에 관련돼서 또 붙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목금리보다는 일정 기간 실현된, 자, 실제 이자 수익률인, 자, 중요한 겁니다. 얘를 뭐라 부른대? 실효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 실효수익률은 이자의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보통 만기 1년에 연리 6%의 돈을 12개월 동안 은행에 예치할 경우 6%의 이자가 붙는다는 의미. 그래서 100만 원을 납입해. 그럼 1년 뒤에 이자가 6%니까 얼마가 붙어? 6만 원이 받아요. 자, 근데 얘는 정기예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이제 경제상식인데 하나 알아두세요. 정기예금은요, 이 100만 원을 은행에 처음부터 넣어놓고, 그러고 1년 동안 버티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을 버티는 걸 정기예금이라 그래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정기 적금을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첫 달에 10만 원이에요. 자, 10만 원은 12개월 동안 은행에 있기 때문에 얘는 몇 프로를 받아요? 예, 6%를 똑같이 받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달, 자, 두 번째 달에 적금은 쪼개서 넣는 거예요. 적금을, 자, 10만 원을 두 번째 달에 넣으면 이 두 번째 달은요, 12달을 온전히 있는 게 아니죠. 11달만 있게 돼요. 자, 그럼 몇 프로? 5.5%만 이자를 인정받고요. 자, 또 세 번째 달에 붙는 10만 원은 그럼 뭐야? 5%만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달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돈이 좀 많이 여유 있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기예금이 유리하죠. 왜? 시작부터 온전하게 저 이자율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은 당장 들어오는 돈이 적어. 대신 모아서 저 큰 돈을 좀 만들고 싶어. 그럴 때는 정기적금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나중에 수학 문제 풀어본 친구 알겠지만 요거는 단리라 그래요. 단리. 이자 계산할 때 쓰는 단리예요. 자, 얘하고의 상대적 개념에 뭐가 있냐면 복리가 있는데, 자, 이자가 더해지는 게 얘는 진짜 그냥 이렇게 딱딱 쪼개서 나눠서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복리라고 하는 건 여기에 미적분처럼 제곱 형태로 붙어버려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 이자가 원금이 합쳐져. 그러니까 원금에 곱하기 이자. 자, 이 단리는 그냥 이거 그대로 받는 거고, 자, 원금의 이자율을 곱한 거에다가 원금을 다시 더해서 여기다가 이자율을 곱하게 되는 이런 걸 복리라 그래요. 당연히 복리가 이자율이 높지. 근데 여러분, 복리는 고등학교 1학년에 문제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 미적분을 배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자, 이렇게 글을 다 읽고 풀면 돼요, 여러분들. 자, 한번 쫙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윗글의 학생을 정리한 메모야. 자, 적절하지 않은 것. 빼먹은 거 하나 있네. 깜짝.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실효 수익률은 진짜로 내가 받게 되는 돈이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모두 빼야 돼. 금융소득이, 이자는 금융소득이야, 여러분들. 일 안 하고 돈을 낳은 거기 때문에 소득세 14.0% 빼고요. 주민세 1.4%까지 떼서 이자 총 받을 수 있는 이자의 15.4%는 뭐야? 세금이에요. 이거 빼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 이자. 있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문제 푸셔야 돼. 미안합니다. 그거를 제가 깜빡했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실질 금리는요, 여러분, 아까, 금융자산의 액면금액에다가 물가상축률을 빼면, 액면금액이면 그러면 뭐 돈 몇 억 막 이렇게 하게, 액면금액이 아니라 액면금액의 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야죠. 예, 답은 2번이죠. 다음에 26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금리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해야 결정될 수 있다. 예,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적용되는 거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 답은 여러분 5번인데요. 자, 정기예금은 목돈을 형성할 때, 정기적금은 목돈이 형성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돼? 바뀌어야 돼. 예금은 애초에 큰 돈을 갖고 있는 거고 정기적금은 적은 돈을 꾸준히 모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얘 수학 문제입니다. 푸셔야 돼요. 좀 해볼까? 자, 그러면, 자, 영수는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며 매월 용돈 15만원 받고 5만원으로 학용품비로 사용해. 자, 그런데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받고 380만원 정도인 대학 입학 등록금을, 혼자 마련하려고 생각으로 저축상품을 알아봤어요. 자, 현재, 자, 6%의 금리입니다. 그리고 3년 만기. 자, 3년 동안 하는 거야. 그러면 총 얘는 몇 개월? 36개월이죠. 36개월 정기 적금이랑 정기 예금이 있어. 자, 모두 달리로, 자, 아까 복리 아니고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그냥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돼. 모두 계산된다고 한다. 영수가 따져보았더니 정기 적금의 실효 수익률, 아까 세금 빼고 다 빼고 한 수익률은 9.25%. 영수의 상황을 들은 아버지가 이거라고 조언했을 때, 자, 이 중에 맞는 걸 고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용돈 5만 원을 매월 정기 적금에 넣는데, 5만 원. 정기 적금에 넣어요.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5만 원씩. 자, 36개월을 그러면 넣을 거야. 그럼 원금은 얼마가 되니? 180이죠. 그런데 정기 적금의 실효 수익률이 몇 프로야? 예, 180에다가 9.25%를 해봐요. 그럼 얼마야? 거의 18만 원 언저리밖에 안 돼. 그럼 얘하고 두 개를 합쳐. 그러면 얼마야? 200만 원이 안 되는데 등록금은 얼만데? 300? 입학금은 380이야. 등록금을 낼 수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 다음에 15만 원 전부를 3년 동안 매월 정기금액에 넣어도 은행금리가 낮아서 입학할 수 없대. 자, 15만 원이야. 자, 이번에는 5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야. 36배입니다. 그럼 얼마야? 540만 원. 야, 그럼 이미 540만 원이면 380만 원보다 많은데 원금 자체가 이자 계산할 필요도 없이 얘도 마련할 수 없어가 아니라 마련할 수 있어. 다음에 쓰고 남은 용돈 10만 원을 매월 정기예금에 넣으면, 자, 정기예금이야. 그러면 정기예금 10만 원씩 10만 원을 매월 정기예금에 넣어.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되지? 10만 원 36. 자, 그러면 360만 원이네. 자, 360만 원이고 거기에 이자를 계산해 봅시다. 실효 수익률이 얼마야? 9.25%야. 자, 360만 원에 9.25%. 얼마지? 대략 이게 10% 빼니까 30배 봐. 그러면 330만 원 정도야. 그렇잖아. 여러분, 얘를 그냥 10%라고 쳐봐. 실효로 치면 36만 원 빼면 대략 330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뭐 빼야 돼? 이 330만 원에서? 33만 원이구나. 미안합니다. 이자가. 자, 여기서 이자를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 뭘 빼야 돼? 아까 14%. 아까 소득세하고 주민세 1.4%. 지금 15.4%야. 자, 33에다가 15.4를 곱하면
얼마야? 여러분 계산해줘. 계산해주세요. 15. 거의 5만원 돈 되네? 그럼 28만원. 빼면. 그럼 나한테 이자가 28만원 들어오는 거거든? 있는 거. 자, 그러면 360에다가 28만원 더해. 그러면 얼마야? 388만원이야. 380만원. 그럼 목돈이 되네. 자, 근데 문제는 말이야. 선생님이 지금 풀면서도 아차 싶었어. 나도 왜 이럴까? 자, 근데 이거는 정기 예금이 아니라 뭐에 넣어야 돼? 적금에 넣었었어야 돼. 여러분, 정기예금이라는 건 처음서부터 목돈을 넣어놓는 거라서 이렇게 10만원씩 넣을 수가 없네. 이거, 목 아파. 괴란 헛짓했네.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자, 4번 가봅니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정기 적금에 들어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 36 곱하기 10만원이야. 그럼 원금이 얼마야? 360만원이지. 자, 그런 뒤에 아까 이거 계산한 거야, 여러분. 자, 이자가 아까 실호세 계산하고 주민세 다 빼고 나서 28만원 가량 붙었어. 그럼 얼마야? 388만원이야. 자, 그러면 대학 입학 등록금 충당할 수 있어. 아유, 앞에 거 잘못 푼 게 아니네. 어쨌든 앞에 거 푼 걸로 4번 문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경제의 기본 원리까지 나오는 파트까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뒤에 나온 건 더 어렵겠죠, 당연히. 경제가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들에서 더 까다로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신 경제학을 보는 기본 원리, 이자율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라든지 어떤 물가 상승과 금리의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기본을 모르고 있다면 뒤에 있는 경제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와 친해지십시오. 저는 추석날 강의 11시 반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